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아날로그 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계에서 시, 분, 초를 가리키는 기준인 시계바늘, 그리고 1부터 12까지의 이 숫자들. 다양한 수의 기준이 되는 10이 아닌 12가 시계에 사용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가장 쉬운 숫자는 사실 10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12로 했나? 그 원인은 10으로 할 때 하고 12로 할 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걸 나눌 때가 문제예요. 나눌 때. 예를 들어 10을 가지고 나누려면 2나 5 숫자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12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2로도 나눌 수 있고 3으로도 나눌 수 있고 4로도 나눌 수 있고 6으로도 나눌 수 있고 11로도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2로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12의 효율성 정말 놀랍다. 시계는 이 12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침이 한 바퀴를 돌면 오전과 오후가 바뀌는 12진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침은 60분을 다 채우면 시간이 바뀌는 60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각을 이용해 재미있는 수학놀이도 가능한데요.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침이 360도를 회전하는 동안 총 12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1시간당 30도를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4시는 120도, 9시는 270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360도를 60으로 나누면 분침이 한 번 움직일 때의 각도는 6도. 그래서 30분일 때의 각도는 180도이고 이를 응용할 경우 시침이 4시, 분침이 30분일 때는 60도가 된답니다. 이곳은 오는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초소형 위성 제작에 뛰어든 한 우주산업 스타트업입니다. 과거 우주산업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궤도에 안착시키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의 우주산업은 위성을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한 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이 되는데요. 이곳 역시 저렴한 비용으로 가볍고 작은 초소형 위성을 개발 발사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위성은 옵저버 1이라는 위성이고요. 약간 전자레인지 정도 사이즈 되는 24kg의 이제 위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위성인데요. 위성이 이제 1.5m 해상도 그리고 AI 기술을 사용을 하면 0.5m 해상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어서 가장 작은 위성에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의 종류는 크게 국가가 운영하는 대형 인공위성인 정지위성과 소형 위성으로 나뉘는데요. 대형 위성은 36,000km 궤도를 도는데 개발 발사 비용만 5천억 원에 이르며 무게도 1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형 위성은 500kg 이하로 개발 비용이 대형 위성의 3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 이제까지 수많은 위성들은 기상 예측과 환경 변화 감시, 안보 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위성은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카메라, 레이저 등 다양한 탑재체를 실어야 했고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물론 대형 위성을 한 번 띄우면 우주 공간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개발과 발사 비용이 필요한 데다 만들어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이 한계로 꼽혀왔습니다.
최근 이 업체는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해양 나노위성 개발에도 나섰는데요. 넓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초소형 위성의 장점을 살려 부산항을 1시간 이내 간격으로 상시 관측, 해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킨다면 우주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위성만 만들거나 아니면 발사체만 만들거나 그렇게 했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성 대로를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기존의 어떤 금기 시대였던 어떤 새로운 도전 기술들을 다른 나라와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지상국 서비스를 이제 글로벌화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아니고서는 시장을 선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 우주 산업에서 차지하고 이제 기여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도 계산이 중요한 스포츠가 또 하나 더 있죠. 네, 바로 당구. 네. 그렇죠. 아, 이건 정말 그냥 각도 그 자체죠. 각도로 하는 게임이니까. 네, 이 그림을 보면은 흰 공과 빨간 공이 부딪히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서 굴러가죠. 네. 이때 만들어지는 각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분리각이라고 하죠. 이때 분리가 되던 각도는요, 보통 90도를 이룹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실제 당구를 쳐보면은요, 네. 흰 공과 빨간 공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좀 전에 컬링에서 열심히 이게 얼음을 닦아가지고 이 얼음 방향이랑 속도 조절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처럼 당구도 공을 맞히는 두께, 이 공의 회전력, 공을 치는 위치, 이 힘 등에 따라서 분리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야, 이거 컬링보다가 바로 또 당구로 싹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스무스하게 말이죠. 아, 이러다가 또 어떤 종목으로 넘어가나요? 네. 자, 얼음 e스포츠 하나 더 알고 갈까요? 네네. 자, 스피드 스케이팅. 오, 자, 스피드 스케이트. 관성, 힘과 과속도, 작용과 반작용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무래도 그 저기 뉴턴이 형. 그런 사과 그 형. 네, 사과 형, 사과 형. 예. 네, 뉴턴이요?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입니다. 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수시로 적용되는데 우선 제1법칙 관성은 네. 출발할 때 힘을 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달릴 때, 그다음에 제2 힘과 가속도는 선수가 힘을 가할수록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은 한 발로 얼음을 밀어낼 때 얼음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오, 야, 그러네. 이게 신기하네요. 예, 예. 네, 이번에는 이제 필드로 한번 나가볼까요? 필드요? 뭐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네. 네. 이 트랙을 이렇게 도는 달리기를 할 때요, 이 1번 주자를 기준으로 이 바깥쪽 레일로 갈수록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바깥쪽 레인의 주자는 얼마나 앞에서 출발을 해야 될까요? 뭐 적당히. 네, 적당히 가면 됩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요 가야죠. 예, 예. 네, 이제 공평해야 되니까 정확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직선 구간의 길이는 동일하니까요, 지우고요. 곡선 구간만 살펴보면 돼요. 근데 그 곡선 구간을 합치면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알면은 이 곡선주로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 아, 네, 정답. 네. 그 공식을 활용을 하면 돼요. 네, 각 트랙의 간격이 1m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2번 주자는 그 1번 주자보다 2 곱하기 반지름 더하기 1 곱하기 3.14에서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를 뺀 만큼 이 앞서서 출발을 하면 되는 거죠. 3번 주자는 2번 주자보다 또 그만큼 앞서서 출발을 하면 되는 그만큼씩 계속. 거고요. 예. 건설연구원은 2017년부터 달기지 건설을 목표로 세계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달나라나 이제 화성에 가면은 앞으로는 기지 건설도 하게 되고 이제 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집안 열 진공 챔버라는 이 장비와 함께 이것을 컨트롤하고 달나라나 이런 곳에서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기술들을 저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달 표면과 똑같은 인공 환경을 세계 최초로 조성했습니다. 지금 챔버에서 달의 낮 조건과 밤 조건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낮 조건과 밤 조건에 따라서 달 표면에 집안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려고 지금 깊이별로 온도 센서를 가로 세로 방향으로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나사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기에 건설연구원의 우주건설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슈퍼 콘크리트를 발판 삼아 우주용 건설재료 제작에 도전하고 있다는데요. 건설재료를 달까지 이송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은 현지의 자원을 활용해 자재로 쓰는 길뿐인데요. 건설연구원에서는 월면토를 모사해 달 콘크리트를 개발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이제 건설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 월면토로 블럭을 만드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파 소결 방법을 통해서 블럭을 만들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매우 작은 시편을 만드는 정도만 국한되어 있다면 저희는 실제 건설에 적용될 수 있는 크기의 블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달에서 현재 연구팀은 국제표준 ISO 인증이 목표라는데요. 치열한 우주 탐사 경쟁에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네, 맞습니다. 김병석 원장은 연구원들이 우주 기술에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곳은 영하 40도 실험실이고요. 남극과 북극, 우주, 극한 환경에 대해서 온도 조건을 마취하는 실험실입니다. 달에서도 가장 극한 환경을 모사한 이곳. 그 온도를 알 수 있는 실험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물이 그냥 바로 눈으로 변하네요. 예, 물 자체가 급격한 온도에 대해서는 바로 눈처럼 내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2030년 한국형 달 탐사를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달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우리의 탐사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우주기지가 세워지길 꿈꿔봅니다. 달에 얼어있는 집안에서 물을 찾아서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장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달에서 물과 얼음만 찾게 된다면 현지에서 제3의 행성으로 가기 위한 로켓의 추진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인간이 거주했을 때 물과 산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이 가상세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놀거나 업무를 보는 모든 활동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메타버스는 특정한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트렌드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소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피자 가게의 배달부였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이제 힘들게 궁핍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 속에서는 정말로 멋있는 집도 짓고 내가 그 안에서 여가 생활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세상에서 나는 정말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개념을 이 작가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고요. 코로나19를 피해 비대면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주목받고 있죠. 여기에 발전한 미디어 기술 덕분에 생동감이 더해져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시너지를 일으켜 메타버스 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술, 그리고 또 유사한 증강현실, 어규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주로 군사 기술이나 과학 기술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국가들 간의 전쟁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정교화된 어떤 그 설계를 위해서 이 VR을 끼고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전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급진전합니다. 그래픽의 퀄리티도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VR과 AR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적 진화 과정에서 바로 메타버스와 어떤 맞닿은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꿈꿔왔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죠. PC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을 때 가장 많은 서비스들이 원했던 또는 표현하고자 했던 슬로건이 언제 어디서나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뭐 영화를 보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톡을 나누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단계가 메타버스라고 보거든요. 그럼 메타버스는 뭐가 더 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함께라고 봐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에서 이게 원하던 가치랑 맞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빠르게 다가온 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가 스마트폰 세대와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빛의 방향이나 원근법 등을 이용한 착시 현상으로 그림이 입체적이고 실감나게 보이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트리가트. 트리가트는 눈으로 보는 그림 작품뿐 아니라 천천히와 같이 도로 위에 그려진 글이나 입체 횡단보도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트리가트 전시장을 둘러보며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작화인지 아니면 실제로 앞에서 찍은 사진인지 구별이 안 된 만큼 큰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시장입니다. 착시 효과는 아나모픽 기법과 렌티큘럼, 그다음 원근감을 활용해서 보이는 피사체의 각도마다 다른 방향의 사진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지는 착시 효과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치밀한 각도 계산. 이렇듯 정밀한 각도 계산을 통해 그림이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켜 이렇게 직접 그림의 일부가 되어볼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다르다고요. 2차원인 평면에 그려진 그림이 3차원 입체 형태로 보여지는 이유는 이런 각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왜곡을 이용한 착시 때문. 기울기나 크기, 위치 등을 계산해 특정 위치에서 볼 때는 마치 튀어나와 있는 듯이 보여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착시를 이용한 미술의 세계, 정말 놀랍죠? 이렇게 하면 메비우스의 띠나 계단처럼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도형들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영국의 수학자 로저 펜로즈가 고안한 펜로즈 삼각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평면 도형에서의 삼각형은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이지만 펜로즈 삼각형은 각기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기둥끼리 이루는 각은 90도이고 세 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면 270도가 됩니다. 따라서 평면 도형도 아니고 입체 도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도형이지만 각도를 이용하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현실에서도 펜로즈 삼각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도움되는 라벨기를 개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는 기술자. 기술자가 개발한 장비는 다단 적재 머신, 라벨링 머신, 라벨 분리 머신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네, 이 설비는 띠라벨 자동화 머신인데요. 각각의 포장된 제품들이 이 컨베어를 통해서 끝단까지 오게 되면 그러면 2개 또는 3개씩 적재가 돼서 포장되는 그런 머신입니다.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쌓여있는 상자들을 보여주는 기술자. 아니, 이 상자들은 다 뭔지? 네, 이것은 그 일반 시중에서 마트나 뭐 편의점이나 쉽게 볼 수 있는 냉동 피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꽉으로 포장된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이 머신을 통해서 패킹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된 장비는 간단한 작동법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여기에 보면 레시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동 피자에 맞는 레시피를 선택을 하고 운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냉동 피자를 기계에 내려놓으면 자동으로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고. 기계는 순서에 맞게 냉동 피자에 라벨을 붙여준단다. 자, 이제 제품이 이렇게 2단으로 적재가 돼서 패킹이 됐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2개의 냉동 피자가 한 쌍으로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원리는 뭘까? 제품을 서로 적층할 때 여기서 밑에 컨베어는 가고 있고 위에 적층되어 있는 부분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려가면 이렇게 비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속도로 가면서 내려주면 정확한 위치에 적층이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라벨기는 피자 상자에 맞게 정확하게 라벨링을 해준다고 한다. 제품이 이렇게 적층이 돼서 오면 라벨을 밑에부터 측면 위에까지 붙여야 되는데 밑에를 붙일 때도 라벨을 팽팽하게 당겨서 붙여주고 위에도 마찬가지 팽팽하게 당기면서 라운드를 줘서 붙이면 정확하게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창 돌아가고 있는 라벨기. 그런데 갑자기 분주해지는 기술자. 작업하던 도중에 뜬금없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라벨이 끝나면 이 센서가 라벨을 감지를 못해요. 그러면 공급 장치가 멈추게 되고 멈춰 있는 동안에 버퍼 공간에 있는 라벨이 공급이 되고 이 버퍼에 있는 공간 라벨이 다 소진되기 전까지만 연결을 해서 다시 장착을 해주면 이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연속 라벨링이 가능한 거예요. 라벨기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엇보다 기술자의 라벨기는 냉동 피자를 3단까지 쌓아 라벨을 붙일 수 있다는데 마트에 가보시면 1+1만 있는 게 아니라 2+1도 있잖아요. 3단을 쌓을 수 있는 머신은 국내에 없거든요. 3단까지 띠라벨기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개발된 라벨기는 냉동 피자뿐만이 아니라 비닐 파우치에도 라벨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비닐 파우치 형태의 제품에 수분을 분사해서 표면 장력이 생기게 해서 적재됐을 때 움직임이 없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라벨링 머신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 지상 터널이 처음 세워진 지 30년도 안 돼서 바닷길을 뚫은 해저 터널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해저 터널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걸까?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 터널을 찾아간 곳, 바로 경남 통영시입니다. 2005년 등록문화재 제201호로 지정된 통영 해저 터널. 1932년에 건설된 후 9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현재는 터널이라기보다 통영을 대표하는 관광 스팟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31년부터 1년 4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세워진 통영 해저터널. 통영과 미륵도를 연결하는 주요 이동 통로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길이는 483m에 불과합니다. 또한 터널의 폭이 5m, 높이 역시 3.5m밖에 되지 않는 아담한 크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 경영을 위해 오카야마현의 어민들을 통영과 미륵도로 이주시켰는데 이때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터널을 뚫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이 다리를 지상 육교가 아닌 해저 터널로 건설한 것일까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배로 건너기도 어렵고 다리를 놓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해저 터널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실제 속내는 달랐습니다. 당포 해저는 임진왜란 중이었던 1592년 조선의 함대가 외선 21척을 격침시킨 해전인데요. 당시 수많은 왜군들이 바로 이곳 통영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조상들의 유해를 밟고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육로 대신 바닷길을 뚫는 해저 터널을 고집했고 마치 안가품이라도 하듯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힘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일제억압 속에서 고된 노동을 통해 바닷길을 뚫어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 실제로 당시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아 순수하게 인력으로 터널을 굴착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바다 양쪽을 막는 방파제를 먼저 설치한 뒤
그 사이에 생긴 공간에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그 모양대로 터널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통을 담보로 지어진 통영 해저터널. 이후 사람들뿐 아니라 수많은 물자들과 우마차 그리고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다녔는데요. 당시 부산에서 여수를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했지만 해저터널이 생김으로써 여수와 부산을 오가는 배가 직선 거리로 쉽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노후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영 해저터널. 1967년부터 차량들의 통행이 금지돼 지금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를 넘어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이라는 그 역사적 가치만큼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